지난해 2월 러시아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이 막혀 세계 곡물 시장은 크게 휘청였습니다. 기후변화, 기후위기 어느새 익숙한 화두가 됐는데요. 먼저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민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에요. 장관님 임명하신 기사를 본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3개월 가까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 밥상 물가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요. 예. 그래서 당면 현안 대응하고 또 식량 안보 강화, 또 농업의 미래 준비 같은 것들이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의 미션이거든요. 이것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 나름 분주히 노력했고요. 네. 또 청년 농업인, 기업인, 스마트 농업, 수출 현장 방문해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혁신 기술로 우리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를 이끌고 있는 주역들을 만나서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1997년에 농촌경제연구원에 입사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이 길 하나로만 네. 쭉 오신 분이셔서 외길 인생. 네. 그래서 이 장관의 자리에 일을 하시게 된 네. 그런 어떤 감정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제가 농업농촌 연구를 한 26년 동안 하다 보니까 잠재력이 있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나름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꿈꿨던 것을 우리 농업농촌 혁신하는 데 좀 투입을 한다면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구상을 했었고요. 우리 농업농촌을 둘러싸고 있는 위기 상황이 기후변화하고 인구의 감소입니다. 그래서 첨단 기술을 접목시키고 또 청년을 우리 농촌에 들어오게 하고 기업들의 투자나 이런 것들 활성화할 수 있다면 기술과 사람과 자본이 선순환하는 미래 산업으로서 농업이 변모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97년부터 이렇게 쭉 이제 함께 오고 계셨는데 장관으로서 네. 실제로 둘러보니까 이걸 가장 좀 먼저 해결해야겠다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결국은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 그러니까 식량 안보라는 공통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다양한 위기 극복 방안을 찾고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현재의 가장 핵심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식량 안보 강화는 우리 정부의 농업 분야 최우선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고요. 2022년에 우리 식량 자급률이 49.3%였습니다. 근데 지금 27년에 55%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른 전쟁들을 봐도 맞습니다. 결국 이 식량이라는 게 이거 무시할 수가 없는 네. 거구나, 놓을 수가 없는 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이 식량의 수급 상황은 어떤가요? 쌀은 남는 상태이고요. 네. 근데 우리 국민들이 제2의 주식이 밀과 콩입니다. 그런데 밀과 콩은 많은 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쌀이 남아도는 첫 번째 원인은 재배 면적 감소폭보다 소비량 감소폭이 더 큰 상황이라서 구조적으로 공급 과잉 상태가 지금 심화되고 있습니다. 밥 안 먹고 빵 먹는 사람들 엄청 많아졌죠.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새끼 다 챙겨 먹었었는데 요즘에는 맞아요. 좀 그런 식문화도 사라진 것 같고 그러면은 장관님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구조적인 쌀 공급 과잉을 완화하기 위해서 네. 정책적으로는 두 종류의 그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하나는 일단은 재배하는 면적, 쌀 적정 생산 관리를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소비 활성화 정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두 가지 갈래로 정책을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1단계로 재배 면적 감축은 쌀 대신에 밀, 콩, 가루쌀, 사료용 옥수수 같은 이런 작물 우리 국내 생산 확대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대체 작물로 전환을 유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2단계의 그 작황 수확 전의 수급 조절은 드론이나 AI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생육을 예측을 해요. 그러면 생산 과잉이 예상된다. 그러면 일정 부분은 우리 술을 만들기 위한 주정용이라든가 사료용으로 전환을 해서 수확 이전에 밥쌀 시장에서 완전히 배제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단계는 수확 후에도 수급 안정을 위해서 실제 수확량을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조치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가공밥, 김밥 이런 10대 가공품을 저희가 정했거든요. 이것의 수출을 확대를 해서 우리 쌀의 판로를 개척하는 이런 방식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략 작물 직불제 확대다라고 하셨는데 벼 대신에 밀과 콩이 들어가는 건 이해를 합니다만 가루쌀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네. 이 가루쌀이 뭔가요? 가루쌀은 가공용으로 개발한 새로운 쌀의 종류입니다. 재배는 일반 벼하고 같이 해요. 똑같은 방식. 그래서 쌀로 불리는데요. 그 가루쌀은 바로 빻으면 그 가루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공을 한다거나 실제 용도는 오히려 밀가루하고 더 비슷합니다. 그래서 수입밀 대체에도 유리한 신작물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 우리 글루텐 프리, 비건, 아이고. 가치 소비 이야기 네, 많이 하잖아요. 중요하죠. 네, 네. 이런 건강한 식음료를 찾는 소비 트렌드에도 잘 부합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확장성이 상당히 기대되는 식품 원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큰 장점은 기존의 벼를 재배하기 위한 인프라, 그거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작목 전환이 그러니까 쉽기 때문에 밥쌀 재배 면적 감축에도 효과적이다. 그래서 공급 과잉인 이 밥쌀하고 수입에만 의존하는 우리 밀가루를 동시에 대체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재배 기간이 4개월 정도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모작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그 가루쌀의 그 전분 구조 자체가 밀처럼 둥글고 아주 성들어요. 그래서 그 손으로 이렇게 눌러도 사실 가루로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설비를 가지고 건식 제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물에 불구는 단계에서 사용되는 그 물 폐수도 발생하지 않으니까 환경 친화적이기도 합니다. 저는 일반 쌀을 그냥 재배한 다음에 가루를 만드는 건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아예 그 품종이 다른 쌀이군요. 다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가루쌀 산업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국내 식량 산업의 구조를 완전히 재편하고 저희들이 2027년까지는 20만 톤 생산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밀 수요가 1년에 200만 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에 10%를 가루쌀이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장관님 말씀 들으니까 이 가루쌀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굉장한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가루쌀 재배 혹은 가루쌀의 미래를 육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들을 준비 중이십니까? 본격적으로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를 작년에 38개소를 조성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38개소 전문 생산단지에 대해서는 기술 지도를 강화했고요. 올해는 이 재배 면적을 10,000헥타, 작년하고 비교하면 5배로 늘렸습니다. 엄청 늘렸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유통 단계에서는 지금 가루쌀이 산업 초기 단계잖아요. 그래서 생산된 가루쌀 전량을 정부가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비축제를 통해서 그 안정적인 유통 체계를 구축을 하고 수요처 확보를 하기 위해서 식품업체들한테 제품 개발하시고 판로 개척하시고 그리고 가루쌀 제품 개발 전 과정을 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라면, 식빵, 과자 이렇게 제품 종류가 거의 100여 가지 됩니다. 이게 출시가 됐습니다. 먹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제가 못 먹어봤거든요. 사실은 저도 얘기 듣자마자 군침이 돌아서 좀 먹어볼 수 없을까요? 제가 준비를 좀 했는데 좀 드셔보시겠습니까? 가져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갖고 왔습니다. 가져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갖고 왔습니다.
일단은 이제 보기에는 뭐 일반 빵의 모양이에요. 네. 한번 먹어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네. 가장 일반적인 네. 요 식빵을 식빵. 한번 먹어볼 겁니다. 어머, 고소해요. 퍼석퍼석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백설기처럼. 네. 저도 사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오히려 저 솔직히 쌀빵 예상했거든요. 그리고 저 그러니까요. 쌀빵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다들 네.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거는 그냥 말 안 하면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말 안 네. 하면 모릅니다. 와, 이거까지 마셨으면 난 정말 깜짝 놀랄 건데. 아, 행복한데? 그러면 저도 선배님이 흘리신 빵 고스란히를 따라 제가 이거는 정말 어디 맛있다고 소문난 빵가게 있잖아요. 다 가서 먹어봐요. 네. 다 가서 먹어보는데 이 맛은 서울 시내에서 이 생크림 롤케이크로 유명하다고 하는 탑 몇 집하고 유사한 수준이에요. 네. 너무너무 좋은 재료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나는 빵이 좋아 정말 좋아 빵 먹고 싶다. 그럼 이 농가에는 가루쌀이 어떤 희망이 될까요? 작년에 조성된 전문 생산단지 농업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가루쌀 재배가 일단 일반 벼와 다르지가 않다. 그래서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전략작물 직불금으로 가루쌀 재배 농가의 소득을 뒷받침해주고요. 가루쌀 제품 개발 지원으로 안정적인 수요처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이제 가루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 계획하고 계실까요? 일단은 안정적 생산이 첫 번째일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안정적인 원료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그 전문 생산단지 그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이 가루쌀이 균일한 품질로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민들한테도 재배 기술 교육을 더 강화하고 교육하고 컨설팅 비용 예산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가루쌀 소재화, 가공적성 제분 기술 이런 기초 연구도 2027년까지 36억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비 기반 확대가 중요해서요. 그럼요. 가루쌀 제품화 지원 사업 대상을 외식 기업들까지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농업인은 물론 식품업계 또 정부 협력을 더 강화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식량안보 얘기하실 때부터 가루쌀이 마음에 들었는데 이거 먹어보니까 맛있잖아요. 네. 맛있어서 네. 그냥 이거는 뭐 식량안보고 보고 맛있어서 먹어야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네. 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좀 키우기 위한 일도 계속해서 추진하실 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이 분야에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푸드테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푸드, 음식하고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즉 기술의 합성어이거든요. 그래서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서 로봇이나 AI 같은 이 첨단 기술을 접목하는 것인데요. 뭐 간편식이나 대체식품 그리고 조리하고 서빙하는 로봇까지 지난해 농식품 연관 산업 수출이 굉장히 늘었다고 하는데요. 장관님께서 보셨을 때 K푸드 중에 이게 가장 인기가 있다, 또 유망된다 이런 혹시 품목이 있을까요? 작년에 우리 K푸드 수출이 그 2022년과 비교해서 3%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91억 6천만 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 12조 2천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 미국에서 냉동 김밥이 엄청 이슈잖아요. 맞습니다. 네. 라면도 그렇고요. 네, 맞아요. 네. 여기에다가 딸기하고 포도 이런 네? 신선 농산물 수출도 아주 크게 확대가 됐습니다. 현지에 그 프리미엄 소비 시장을 집중 공략한 것이 성공 요인이 아닌가라고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 그럴만합니다. 네, 자랑스럽습니다. 딸기는 정말 맛있잖아요. K 딸기. 딸기의 뒤를 이을 저희가 네. 제2의 딸기 뭐 이런 말도 하는데요. 네. 그 유망 신선 농산물 육성에 더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뭡니까? 그래서 미리 먹게요. 네, 말씀해 주세요.
지난 2월 달에는 K푸드하고 스마트팜 네. 아시죠? 네. 그래서 이것들을 저희 전후방 산업이라고 하는데 K푸드와 전후방 산업을 다 합쳐서 10대 전략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K푸드 플러스 수출 혁신 전략 발표를 했고요. 네. 올해 농식품 100억 불 그리고 그 플러스에 해당하는 전후방 산업은 35억 불 그래서 135억 불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 신시장이라고 부르는데 중동, 중남미, 인도 이 신시장을 개척을 하고 기존의 미중일 시장이 저희 주력 시장이었어요. 네. 이 미중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선 도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은 텍사스, 네. 중국은 청도, 일본은 교토 이렇게 진출해서 농식품 수출 영토를 확장하려고 합니다. 와, 진짜 우리 역사책 배울 때 뭐 고려 시대에는 인삼을 수출했다 이런 거 배웠었는데 네. 이제는 뭐 그게 인삼 하나가 아니다라는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뿌듯합니다, 아주. 그러니까요. 그 장관님께서 예전에 하신 말씀 중에 이게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 것이 지방 소멸을 막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키다. 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특별히 구상하고 있으신 바가 있다면요. 우리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 저희가 버킷리스트라고 하잖아요. 버킷리스트를 국민들한테 조사하면 버킷리스트를 실천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농촌에 대한 선호도가 매년 높아지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올해 이제 첫 시행될 농촌 공간 계획이 있는데 농촌 공간 계획이 그 역사적인 전환점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촌 공간 계획은 사람이 살고 있는 집하고 뭐 축사나 공장하고 집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곳을 좀 더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재정비를 하는 것이고요. 의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서비스를 ICT 기술을 활용해서 그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농촌에서의 삶의 질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이고요. 농업뿐만 아니라 농업을 둘러싼 전후방 비즈니스 이것을 활성화하게 되면 일자리가 또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민간 투자를 더 촉진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청년,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이 혁신적 아이디어가 농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촌 공간계획 제도하고 농촌 협약 등을 통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도 정말 기대가 되고요. 네.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안정적인 먹거리를 드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경제사회로의 전환 속에서 농업농촌의 새로운 미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모두를 위한 농업농촌으로 탈바꿈시켜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장관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